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른 집보다 식구가 좀 많은 편인데요. 얼마나 많냐면 자식이 무려 4명이나 되거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애국자라고 놀라시면서 어떻게 아이 넷을 낳았느냐, 어떻게 키우냐고 대단하다 하시곤 해요. 그런데 별건 없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나 할까? 심지어 넷째는 아빠 없이 지금껏 키우고 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지금 와서도 제가 가장 잘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싶긴 한데요.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요. 왜 그렇게 서둘렀냐는 말부터 나올 나이죠. 근데 그땐요, 제가 서두른 게 아니라 인생이 저를 밀어붙였어요. 선택지가 많았던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그 뒤로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말만 혼자가 아니라 진짜 혼자였어요. 아빠 없이 가난하고 힘든 모녀랑 계속 연락하면서 가깝게 지낼 친척들은 없었거든요. 처음엔 힘들면 말해라던 사람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들 바빠지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더 확실해졌어요. 갈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남들 다 친척집 간다, 고향 간다 할 때요. 저는 엄마랑 둘이 집에 있었어요. TV 켜놓고 오늘은 뭐 시켜 먹을까 하는 게 저희 명절이었죠. 그나마 엄마 혼자였으면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엄마는 저까지 먹여 키우느라 진짜 힘들게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붙었을 때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제가 성인도 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려야겠다. 이제 고생 좀 덜어드려야겠다 하고요. 근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인 거였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서 눈물도 바로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어요. 안 그래도 외롭고 적막한 세상에서 저한테 남아있던 사람은 엄마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거예요. 이제 성인도 됐고,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좀 편하게 해드릴 차례라고 생각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 하나에 그 모든 계획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시기에 제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엄마 장례식 내내 제 옆을 지켰어요. 제가 멍하니 앉아 있으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고, 울다 지쳐 있으면 물 가져다 주고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울고 히스테릭을 부려도 그걸 다 받아주는 착한 사람이었죠. 밥은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잖아. 이러다 쓰러져. 내가 왜 밥을 먹어? 그냥 안 먹고 칵 죽어버릴래. 엄마가 평생 일만 하다가 차가운 땅바닥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밥을 왜 먹어? 그냥 좀 내버려둬. 내가 널 어떻게 내버려둬? 너 지금 나쁜 생각하는 거 밥을 안 먹어서 그래. 혜정아, 제발. 너 걱정돼. 한 숟갈이라도 떠. 내가 나쁜 생각을 어떻게 안 하냐고. 엄마도 없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 이제 진짜 혼자잖아. 너가 왜 혼자야? 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한테 점점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날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당연히 계획된 임신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자친구가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어서요. 아이 얘기 꺼내자마자 도망가거나 외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사람 집안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고 저도 친정이라고 부를 데가 없었으니까 정말 조촐하게 식만 치르고 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어렸다는 거였어요. 아이 낳고 나니까 현실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저희는 이렇다 할 수입도 없어서 매번 시댁 도움을 받아 살아야 했고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사람은 군대도 가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기댈 친정도 없고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대학도 포기한 채 애 키우느라 남편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요. 그 사람은 계속 대학을 다녀야 했고 한창 놀고 싶은 나이였잖아요. 근데
부양해야 할 아내의 아이의 군대까지 겹치니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이야 가끔 큰 아이 문제로 연락하면서 그때 우리가 좀만 더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는 둘 다 너무 어렸고 둘 다 철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죠. 전 남편과 그 시댁에서 약간의 양육비를 보내주기는 했지만 그걸로 저랑 아이 둘 생활할 순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안 해본 일도 없고 안 해본 장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몸 쓸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다 나중에야 저한테 잘 맞는 일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옷을 파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창고 같은 곳 하나 얻어서 거기서 옷 정리하고 제가 직접 입어보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겨우였어요. 주문 하나 들어오면 밤새 포장해서 택배 보내고 다음 날 또 일하고 그걸 반복했어요. 무대뽀로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점점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사가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성공했다는 말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오게 됐지요. 그 이후로 저는요. 정말 큰 아들 하나만 보면서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애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었고 무슨 일을 하든 힘든지도 모를 정도로요. 이때 엄마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미안했는데 엄마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어서요. 참 감사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사업이 좀 커졌어요. 혼자서 감당하기가 버거워질 정도가 되니까 회사에 직원도 몇 명 두게 됐고요. 이제는 아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 일만 남았다 생각하며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주말이면 가끔씩 사무실에 나와서 밀린 일을 먼저 처리했어요. 평일에는 직원들 챙기랴, 거래처 상대하랴, 정신이 없으니까 조용할 때 혼자 처리하는 게 편했거든요. 문제는 아이였어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데리고 나가야 했죠. 사무실 한쪽에 작은 매트 깔아주고 색연필이랑 장난감 몇 개 던져주면 혼자서 조용히 노는데 엄마 바쁜 거 아는지 손 안 가는 애로 자란 것 같아 고맙고 미안했죠. 어느 날은 직원들 몇 명도 같이 주말에 나와서 잔업을 하게 됐어요. 괜히 미안해서 계속 사과했죠. 주말에 나오게 해서 미안하고 애도 같이 있는데 불편하면 말하라고요. 근데 직원들이 다들 착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진우 너무 귀여워요.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일하다가 문득 봤는데요. 그중 한 남자 직원이 제 아들이랑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제 아들이 낯을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처음 보는 어른한테는 말도 잘 안 하고 제 옆에만 딱 붙어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직원한테는 엄청 금방 마음을 열고 잘 따르더라고요. 옆에서 까르르 웃고 쫓아다니고 괜히 더 크게 웃고요. 일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이었어요. 그 직원이 제 쪽으로 오더니 슬쩍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진우가 아직 한 번도 축구를 못 해봤대요. 아까 계속 공 차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집에서는 아무래도 공은 못 차니까 그런 걸 잘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저랑 진우랑 내일 공원에서 같이 축구하기로 약속해버렸거든요. 사장님도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에이, 아니에요. 괜히 승준 씨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직원한테 그런 것까지 부탁할 순 없죠. 부탁이라뇨.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요.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은 조기축구회까지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고 애들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자 혼자 아들 키우다 보면 아들의 취미를 다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마음은 항상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 100번 하고 다음 날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직원은 진짜로 아이랑 몸을 사리지 않고 놀아줬어요. 공 차다가 넘어져도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아이가 골 넣으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호들갑 떨고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래서 아빠 역할이 필요한 거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간 수고비를 슬쩍 내밀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갑자기 표정이 확 굳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네? 사장님, 괜찮아요. 이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 내가 승준 씨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하루 종일 애 봐준 건데. 저는 진우가 귀엽고 좋아서 같이 논 거예요. 이러시면 제가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서요. 주말 내내 일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 미안하시면요. 그냥 맛있는 거나 사주세요. 그렇게 아들이랑 저는 그 직원이랑 정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엄마, 다음에 또 그 형이랑 놀면 안 돼? 형이랑 축구 또 하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혹시 괜찮으면 가끔만 같이 놀아줄 수 있냐고 부탁했는데요. 그 직원은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어떤 때는 먼저 이번 주말에 날씨 좋다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좀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저는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도요, 그 직원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직원도 점점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고백을 했어요. 이제 서로 미안해하지 말고요. 주말마다 당연히 만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장님 좋아해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그때 머리로는 안 된다고 계속 말했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처음에 반대가 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이혼한 것도 그렇고 그 직원이랑은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났는데도 2살 연상도 연상이랍시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보다 더 큰 건 제가 애가 딸렸다는 거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우겼어요. 한때는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면서 집을 나와서 저희 집에 눌러 앉은 적도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사람 부모님도 승낙을 해주신 거죠. 저는 눈물로 잘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솔직히 모질게 대하신 건 맞지만요.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이라 그 마음을 아예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저라도 같은 입장이면 반대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겨우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 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요, 인생이 늘 그렇듯이 그런 행복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요. 남편은 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실 연애할 때부터도 회사 다니는 게 좀 애매하긴 했거든요. 사장이고 직원이고 그런 관계에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괜히 밖에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었고요. 결혼까지 했는데 계속 같은 회사에 있는 건 남편도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러자고 했죠. 그때 남편이 꺼낸 말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서요. 나 사실 예전부터 식당 한번 해보고 싶었어. 갑자기 식당? 엄마가 식당 하면서 우리 키웠잖아. 그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어.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면서 남편이랑 시동생을 키워오셨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생각했었으면 왜 요식업계를 안 가고 우리 회사에 왔었을까 싶어 물어보니 그동안은 시어머니 반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이해는 됐어요. 평생 식당 하면서 고생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같은 길 가는 게 싫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문제는요, 남편이 식당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거죠. 남편이 그때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죠.
제가 돈을 털어서 식당을 차려주는 거요. 솔직히 말하면 고민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 꿈도 응원해주고 싶었고, 저 혼자만 잘 되는 것보다는 같이 잘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장사가요,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았고, 실수도 계속 나왔어요. 재료 관리부터 손님 응대까지 하나하나가 다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처음 차렸던 식당은 투자한 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한 번 결심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내가 마음만 앞서서 너무 일찍 장사를 시작한 것 같아. 가게는 정리하고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 일본 가서 배우면 다를 것 같아.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일본이래요. 요리를 배워와서 꼭 성공하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마음이 바로 좋지는 않았어요. 일본에 간 동안 우리 가족은요.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대로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요. 장난으로 하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좌절했고 진짜로 다시 해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건 제가 같이 일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때까지는 의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남편 일본 생활을 뒷바라지 했어요. 생활비부터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요. 남편이 일본에 있는 동안 저는 시댁도 계속 챙겼어요. 솔직히 마음이 편해서라기보다는요.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시어머니 가게에 종종 들러서 일도 돕고 바쁠 때는 설거지도 하고요. 때 되면 용돈도 챙겨드리고 명절에는 같이 가서 시간도 보내고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도 선이 느껴졌다면 그때는 조금은 풀어진 느낌이 있었어요.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가 얼마나 힘내는지 다 알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해야죠. 쉽지 않은 일인데 철없는 우리 아들 믿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니 내가 참 고맙지. 그래도 잘 뒷바라지하면 다 너네한테 좋은 거 아니겠니? 미래를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 잘하렴.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늘 벽이 느껴졌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저한테 마음을 내주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래저래 일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이 데리고 가끔 일본에도 갔어요. 남편 얼굴도 보여주고 아이도 아빠랑 좀 붙어 있으라고요. 일본에서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요리도 배우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하루를 꽉 채워 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또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일본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게를 차렸어요. 이번에는 준비도 돼 있었고 장사도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저는 아이를 임신했고요. 병원에서 쌍둥이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는 몇 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업하랴, 남편 가게 개업 신경 쓰랴, 배는 점점 불러오지. 애 낳고 나서는 또 애 키우랴. 몇 년 동안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편의 가게는 자리를 잡았어요. 손님도 늘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니까 결국 시어머니가 하시던 장사를 접고 남편 가게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도와주시게 됐고요. 저는 저대로 바빴어요. 제가 하던 사업도 계속 커지고 있었고 큰아이는 학교 보내야 했고 쌍둥이들은 거의 제가 혼자 키우다시피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도 가게 일이 바쁘고 힘든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저라고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집에 오면 저는 또 집안일이랑 육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계속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여보, 나 씻을 동안 당신이 애들 밥 좀 주라. 뭐? 당신이 씻고 나와서 주면 안 돼? 나 오늘 가게에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서 그래. 내가 맨날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하던 거잖아. 나는 잘 몰라서 그래. 그전까지는 큰아이 육아는 제가 일부러 남편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니까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근데 쌍둥이들은 다르잖아요. 지 새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집에 오면 무조건 쉬려고만 했어요. 애가 울어도 분유 시간 돼도 기저귀 갈아야 해도 남편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가장 마음이 상했던 건 쌍둥이랑 큰아이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은 티 안 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인 저는 느껴졌어요. 쌍둥이들만 보면 눈이 돌아가서 웃고 먼저 안아주고 괜히 말도 더 붙여요. 근데 큰아이는요, 옆에 있어도 잘 안 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빠랑 놀려고 반가워서 다가가도 보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예전이랑은 정말 많이 태도가 달라졌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큰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재혼을 후회했어요. 이 아이를 이런 상황에 두고 있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을 잘하지 않던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애가 좀 크니까 이제 아빠 자리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서. 당신 재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잘 안 해줘? 잘 해줘. 그런데 내가 재혼한 사람한테 친아빠처럼 잘해달라고 하기는 솔직히 무리인 것 같아. 당신이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동안 자유롭게 잘 살았잖아. 지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제가 일부러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는데요. 전 남편은 듣고 생각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민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왠지 화도 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좀 세게 나갔습니다. 이것마저 안 하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알아?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 철도 들어서 전 남편도 솔직하게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육아에 찌들어 있는 저를 대신해서 거의 매주 아이를 데리러 와서는 같이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제법 아빠 노릇을 잘 해주더라고요. 큰애도 어쩌다 가끔 보는 친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친한 척을 하니 어색해하긴 했는데 곧 적응하고 밝아지는 걸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게 또 뜻밖의 결과를 낳더라고요. 전 남편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보러 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주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연락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주말에는 가게 때문에 항상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빼고 저랑 전 남편이 연락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못 견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었어요. 요즘 전 남편이랑 연락 자주 하네. 그런가? 진우 보러 온다니까 연락하는 거지 딱히 다른 말 하는 건 아니야. 굳이 그렇게까지 자주 해야 돼? 딱딱 일정 정해두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애 데리러 온다는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해. 그래도 내가 집 앞까지는 진우 데려다 줘야 할 거 아니야.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질투인가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점점 말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나는 주말에 가게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주말에 쉬면서 전 남편도 만나고 당신은 아주 신나겠다. 이쯤 되니까요. 저도 기가 막히고 황당해지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주말에 시간이 없는 걸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랑 놀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불만만 쌓아두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결국 그걸로 계속 싸우게 됐어요. 말다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번이었고 남편은 점점 시비를 걸듯이 말했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피가 땡기면 그냥 그 녀석은 그놈한테 줘버리던가. 그 녀석은 뭐고 그놈은 뭐야? 설마 진우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남의 새끼 키우는 거 탐탁치 않았어. 나도 이제 더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주고 끝내버려. 그 말 듣는 순간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껏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화가 났고 그걸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도 너무 역겨웠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싸우게 됐어요. 사소한 말 하나에도 불이 붙었고 말다툼 끝에는 항상 그 말이 다시 튀어나왔어요. 남의 새끼니 뭐니 그런 말들이요. 거기에 시어머니 태도까지 더해지니까요.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래도 저를 받아들이는 신용은 했잖아요. 큰아이도 이뻐하는 척하면서 애는 죄가 없지.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말도 하셨고요. 근데 나랑 남편이 자주 싸우기 시작하고 남편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들었다. 너네 요즘에 큰애 때문에 많이 싸운다며? 애들 정서에도 안 좋은데 그냥 친아빠한테 보내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님까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안 그래도 저 사람이 자꾸 의심해서 힘들어요. 어머님까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좀 대들기라도 하는 날에는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솔직히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거 있죠. 그러게 너는 왜 멀쩡한 총각이 애 딸린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어? 진작에 처녀랑 결혼했으면 좀 좋았잖아. 근데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거나 말리기는커녕 씩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그랬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건데. 진짜 머리가 띵했죠. 사실 저는요. 큰아이한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고 저 역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싶어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제 아이에게 아빠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말을 바로 하자면 처음에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바로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펄펄 뛰었어요. 말도 안 된다. 애들 생각은 안 하냐. 갑자기 왜 이러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강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애들이라고 해봤자 결국 쌍둥이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요. 저도 충분히 능력이 있었고 이미 아빠 없이 아이 키워본 사람이라 그런지 이럴 바에는 남편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쌍둥이들은 둘 다 딸이었거든요. 아들보다야 아빠 손이 덜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도장 찍기까지는요. 딱 2달 남짓 걸렸어요.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남편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에 찾아와서 사정을 하고 울고 매달리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잠깐 흔들렸거든요. 처음엔 완전 노발대발하면서 난리였거든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너 진짜 네 전남편이랑 뭐 있지? 주말마다 연락하고 애 핑계대고 만나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날 배신할 줄은 몰랐다. 진짜 용서 안 할 거야. 뭐가 배신이야? 누가 주말에 놀아달래? 너는 평일에도 애 무시하고 잠이나 쳐 잤잖아. 쉬는 날 애랑 놀아준 적 있어? 너가 하기 싫어하는 아빠 노릇 친아빠한테 부탁했는데 그것도 꼽냐?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자기가 화내면 제가 움츠러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재산이랑 양육권 얘기까지 가니까 그제야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잠깐만. 양육권은 왜 네가 다 가져가? 나도 아빠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뚫린 입이라고 아빠라고 말은 잘한다. 근데 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집에 와서 애들 울어도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지금 와서 아빠라는 말이 왜 나와? 지 마음 내킬 때 애들 이뻐하기만 하면 그게 아빠냐? 그때서야 정신이 좀 들었나 봐요. 며칠 조용하다 싶더니 어느 날은 잔뜩 술을 먹고 집에 찾아왔어요. 문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나는데 서 있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더라고요. 애들 좀 보게 해줘.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술 냄새. 애들 깨기 전에 얼른 가.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애들 생각하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없이 애들 크는 거 상상도 안 돼. 그러더니 애들 방 쪽으로 가더라고요. 큰아이 방 앞에서 멈춰서서는 갑자기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아빠가 미안해. 진우한테 그런 말 해서 미안하고 아빠가 죄인이다. 진짜 잘못했어. 그 꼴을 보니까요, 솔직히 마음이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울고 매달리니까요. 진짜 후회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근데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지금이야 저렇게 우는데 그동안 변한 모습 보면서 제가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마다 넘어갔고 참고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넘어갔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지금 잠깐 감정에 흔들려서 또 넘어가면 나중에는 얼마나 큰 후회를 할지 상상조차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혼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어요. 중간에 재산이니 양육권이니 말은 많았지만요. 결국은 합의로 이혼을 마쳤어요. 아이들 양육권이랑 친권은 전부 제가 가지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후에 이상하게 몸이 좀 이상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냄새에 예민해지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저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설마 하고 손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날 생각이 났어요. 전 남편이 이혼 얘기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렸던 날이요. 제가 그날 마음이 약해져서 달랜다고 같이 술을 마셨거든요. 말하다가 위로하다가 그러다 어쩌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임신 테스트기 2줄 나왔을 때요. 진짜 한참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나쁜 생각이 아예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잠깐이었지만요. 애가 무슨 죄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몇 번 더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어요. 근데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요.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애들 없으면 못 산다느니 이혼해도 애들은 꼭 보게 해달라느니 그렇게 애절하게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혼하고 2달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고 아이들 보겠다는 말도 한 번 없었더라고요. 그제서야 또 전 남편 말 믿고 기대했던 내가 참 바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릴까도 잠깐 생각했는데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애 아빠가 누군지는 분명한데 이 상태로 제가 혼자만 끌어안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게로 찾아갔어요. 일부러 오픈하기 전 손님 없을 시간 맞춰서요. 괜히 사람 많은 데서 신랑이 버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전시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지 뭐예요? 여긴 왜 왔어? 이혼까지 한 마당에 네가 뭐라고 감히 여길 와? 아주 뻔뻔하기도 하지. 저라고 여기까지 오고 싶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찾으러 왔어요. 그 인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이혼한 주제에 무슨 연락을 해? 이제 와서 아쉬워? 웃기지 마. 네 전화 받을 시간 없어. 당장 나가. 아쉬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어디 갔는지라도 알려주세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행방을 묻고 그래? 재수없게 서 있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꺼지라고. 기가 찼어요. 진짜로요. 이 가게 누가 차려준 건지 그 생각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말해봤자 소용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꾹 누르고 해야 할 말만 했어요. 그럼 전하세요. 저 임신했다고요. 애아빠가 댁 아드님이니까 어찌 해야 할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온 거니까 연락 좀 받으라고요. 그러고 돌아서려는데 팔이 확 잡히더라고요.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세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뭐? 임신? 네, 그의 아빠가 누구라고?
누구긴 누구예요. 당신 아들이라니까요. 그 다음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머리채가 확 잡혔거든요. 두피가 뜯겨나가는 것 같아서 비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웃기지 마, 이 미친년아. 어디서 딴 놈이랑 가진 애를 우리 아들애라고 뒤집어 씌워. 양육비 더 뜯어내려고 콩갈치는 거잖아. 노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어디 감히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 정말 눈이 돌아 있었어요. 오픈 전에 온 거니까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고 전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부으면서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 큰 사달이 날 것 같을 정도로요. 그래서 맞으면서도 본능적으로 배부터 감싸 안았나 봐요. 전시모가 그걸 보더니 더 악랄해져서는 배 쪽을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말해도 안 듣고 완전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 다 끌어모아서 전시물을 확 떠밀었어요. 전시물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도 욕을 멈추질 않았어요. 아유, 이 인연님 진짜 어딜 가 이 쌍년아. 안 와? 내가 아주 그딴 미친 소리 다시 못하게 해줄라니까. 저는 진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밖에 나와서야 숨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배를 감싸면서 이 인간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 일 이후로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무사히 출산했고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작고 따뜻하고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눈물이 날 만큼 귀여운 아이였어요. 큰아들은 막내 동생 보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뿐인 집에 드디어 자기 편이 생겼다면서요. 이제는 중학생이 돼서 키도 덩치도 저보다 훌쩍 커졌는데 같은 남자가 생겼다면서 눈을 반짝이는 걸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는 집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전문 산후조리사를 불러서 몸조리를 했고요. 사실 출산 전에 이미 준비해둔 게 많아서 겉으로 보기엔 그냥 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하나씩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급할 필요도 없었고 조급해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시간은 충분했고 순서만 지키면 됐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일을 처리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렇게나 연락이 안 되던 전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화가 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받지 않았어요. 지도 그동안 안 받았잖아요. 제가 왜 급할 필요가 있겠어요. 몇 번 울리다 끊기고 또 울리고 또 울리고 그러다가 결국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길래 저는 문도 안 열고 바로 경찰을 불러서 집 앞에서 쫓아냈네요. 그런데도 전화는 계속 왔어요. 포기하지도 않는지 받을 때까지 계속 할 것 같길래 귀찮기도 하고 이제는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번 받아줬습니다. 그러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이라니? 그리고 고소장은 또 뭐야? 너 글씨 못 읽어? 거기 다 적혀 있잖아. 니네 엄마가 임신부 폭행해서 고소한 거라고요. 그리고 너 가게도 빼는 거 잊지 마. 그거 내가 얻어준 가게인 거 알지? 뭐? 그러는 게 어디 있어? 가게는 내 이름으로 계약한 거고 가게 키운 거 다 내가 한 건데 멋대로 결정하면 어떡해. 이혼할 때도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잖아. 갑자기 빼라고 하면 나보고 어디 가라고. 그래, 당분간이었어. 당분간은 내가 멋대로 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니까짓게 그래도 아빠 노릇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돈 벌어와야 양육비도 주니까 봐주자 했는데 영 아니더라. 너 같은 인간은 내 인생에도 우리 애들 인생에도 필요 없으니까 내가 줬던 거 다 갚고 꺼져. 도대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건데? 당신 말대로 내가 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진정하고 얘기를 천천히 좀 해보자고. 난 이제
더 이상 설명하기도 지친다. 주기 싫으면 소송하던가. 자료는 내가 다 모아놨으니까 이거 빌려줄까? 근데 이 자료 보면 소송 못할걸? 제가 출산 이후로 모든 걸 미뤄뒀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천천히 아주 차분하게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아이를 보러 온 적도 거의 없었고 양육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어요. 연락을 하면 전시모가 대신 받아서 장사가 안 된다느니, 요즘 너무 힘들다느니 변명만 늘어놓았고, 전 남편은 가끔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전부 다 고소했습니다. 사실 그 가게도요, 제가 얻어준 거잖아요. 처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문제로 머리가 아파서 그냥 가게는 네가 하고 양육비나 잘 내라는 의미로 내버려둔 건데, 하는 꼴을 보니까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전 남편은 계약서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우기면서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계약금이랑 보증금이 어디서 나갔는지는 통장 내역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었거든요. 여기에 그동안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안 준 것, 일본 유학 동안 제가 뒷바라지한 내역까지 전부 엮어서 양육비 불이행으로도 고소를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폭행으로 고소했죠. 그날 맞고 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입원도 했고 태아 검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불안장애가 생겼다고 정신과 진단서도 끊어뒀고요. 게다가 전 시어머니는 보건증도 없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거기 알바생들 중에도 제대로 서류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저는 그걸 전부 모아서 구청에 신고했고 가게는 바로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세간의 변호사비는 아끼는 게 아니라더니 능력 있고 비싼 변호사를 쓰니까 일이 정말 빠르게 굴러가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소송이 준비됐고 결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이겼고 전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은 전부 압류해서 처분했습니다. 전시모는 중간에 합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깟 푼돈 받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결국 전시모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재판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가계건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대한 제 권리는 바로 인정됐고 저는 미련 없이 가게를 빼버렸어요. 전 남편이 저 몰래 쟁여놓고 있던 재산도 거의 대부분 앞으로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로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더 받을 돈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 인간들이랑 더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매달 받을 양육비만 받고 여기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접근금지랑 연락금지 명령도 다 받아놨고요. 만약 그걸 어기면 그때는 남겨둔 돈까지 전부 다시 뜯으러 갈 생각이에요. 일이 하나둘 정리될 즈음이었어요. 그 정신없던 소송이랑 정리할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큰아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머리 좀 컸다고 엄마 힘든 일 끝날 때까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친아빠를 따라 싱가폴로 가고 싶대요. 친아빠가 싱가폴로 발령을 받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친아빠 쪽에서는 준비를 꽤 해둔 상태였어요. 국제학교도 알아보고 집도 대충 정해놓고 아이랑도 먼저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바로 반대했어요. 마음이 안 내켜서가 아니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겨우 다 정리됐는데 또 아이랑 떨어져야 한다는 게 속상하잖아요. 아이는 엄마랑 떨어지는 게 섭섭하지도 않은지 가고 싶은 눈치라 야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대하니까 말을 아끼는 거 있죠? 그게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아이 친아빠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보내기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진우가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 그래서 연락했어. 나도 이번만큼은 그냥 평범한 아빠랑 아들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평범한 아빠랑 아들 같은 소리 하네. 그런 말을 어떻게 그리 쉽게 해?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아. 나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알아봤어. 어릴 때 해외에서 살아보는 경험이 난 애한테 나쁜 경험이 될 것 같진 않아. 시야도 넓어지고 환경적으로도 나쁘지 않게 내가 잘 준비해 둘 거야. 국제학교도 다 알아봤어. pamphlet 들려서 보냈는데 봐봤어? 봤어. 그래서 애랑은 이미 다 얘기 끝난 거야? 그래서 진우 대신 나 설득하려는 거고? 아니, 당신이 반대하면 안 가겠대. 근데 솔직히 가고 싶어 하는 건 맞아. 나도 진우랑 같이 가고 싶고. 혜정아, 이번엔 나한테도 기회를 줘. 그때는 우리가 어려서 애한테 나쁜 선택만 했잖아. 이번에는 정말 아빠 노릇 한 번만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 화가 나거나 억울하기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큰아이 친아빠는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 말로는 여자를 만나도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다들 슬쩍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큰애가 친아빠를 따라가더라도 새로운 가정에서 눈치 보고 그럴 일은 없으니 그런 부분은 안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큰아이랑도 따로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해보고 싶고 아빠랑 둘이 살아보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고요. 말을 조심조심 고르면서도 눈은 반짝이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말없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이를 보냈어요.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처음에는 1년만 지내보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아직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훨씬 자유롭고 학교 생활도 너무 재미있대요. 얼마 전에는요, 학교 전교회장도 하고 클럽 회장도 됐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영상통화로 떠드는 걸 보고 있으면 잘 보내긴 보냈구나 싶어요. 그 덕분에 큰아이 친아빠도 원래 1년 예정이던 발령을 연장 신청해서 계속 같이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큰아이는 거기서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외국 대학을 갈 것 같아요. 옆에 끼고 보지 못하는 건 솔직히 아쉬워요. 근데 예전처럼 움츠러든 아이가 아니라 훨씬 적극적이고 활발해진 모습을 보니까요. 그걸로 됐다 싶어요. 정말로 행복해 보이거든요. 집에는 쌍둥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다행히 아빠보다는 저를 닮아서 얼굴도 뽀얗고 예쁘게 컸고요. 이제는 어린이집도 잘 다니는데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너무 달라서 웃겨요. 한 명은 유난히 여성스럽고 한 명은 어찌나 덤벙거리는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아이 봐주시는 이모님도 맨날 그러세요. 어쩜 이렇게 쌍둥이가 다 다르냐고요. 막내는요, 하루가 다르게 사랑스러워지고 있어요. 이제 두 돌이 지나서 말도 잘하고 집 안을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아이들 다 데리고 싱가포르에 큰아이 보러 다녀오기도 했어요. 큰아이가 두 여동생은 품에 안고 막내는 등에 업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요즘 큰아이는요, 매일 전화해요. 근데 저랑 통화하다가 금방 이러는 거 있죠? 엄마, 지금 진이랑 진주는 자요? 진영이는요? 애들 안 자. 왜? 엄마랑 통화하는 거 귀찮아졌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하루만 안 봐도 쑥쑥하니까. 애들 안 자면 영상통화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동생들 보고 싶으면 얼른 한국으로 오면 되지. 자기도 애면서 애들은 이러고 있네. 아, 엄마, 제발. 그래서요, 요즘엔 저보다 동생들이랑 영상통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게 괜히 서운하다가도 한편으로는 든든해요. 아이들끼리 저렇게 잘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엔 애들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저는 그동안 부족한 선택도 많이 했고 그만큼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덕분에 이 아이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고생이 아주 헛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 옆에는요, 듬직하게 자라서
제 어깨를 슬쩍 넘겨보는 큰아들이 하나 있고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쌍둥이 딸 둘이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품에 안기려고 매달리는 애교쟁이 막내 아들까지 있어요. 이 정도면요,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일어나고 씻고 밥 먹이고 일하러 나갈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전 남편은요, 결국 가게에서 쫓겨난 뒤에 다른 식당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어요. 근데 한 가게에 오래 있지를 못한대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닌다더라고요. 가끔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큰 가게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다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꼴이 웃어서 진짜. 그거 들어보니까 알만하더라고요. 성격이 그 모양인데 누가 오래 쓰겠어요. 소송 다 끝나고 나서는 그 인간이 아주 오락가락을 했어요. 어떤 날은 전화를 걸어서 저보고 독하다느니 너 같은 인정머리 없는 인간은 질색이라느니 막 퍼붓다가 또 어떤 날은 술 먹고 전화해서 질질 짜요. 그때가 좋았던 건데 그런 줄 몰랐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 후회한다. 아주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어요. 저도 귀찮아 죽겠는데 애들 양육비 받을 건 남았으니 연락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화를 계속 받아줄 수는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한번 떠봤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질질 짜는 거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도 알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아직 모르면 내가 가서 설명 좀 해줄까 해서. 너 애 셋 딸린 남자고 매달 나한테 양육비 보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너가 아직 말 못하고 있는 거면 내가 도와줄게. 야, 미쳤어? 헛소리 할 거면 끊어. 그 말 하자마자 전화 끊더라고요. 즐겁을 했는지. 그 사이에 또 누굴 만나고는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잘라 말해줬어요. 필요 없는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정말로 온 세상에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게 해주겠다고요. 그 이후로는요. 신기하게도 돈 보냈다는 문자 말고는 아무 연락도 안 와요. 가끔은 아이들 사진 좀 보내달라느니 보고 싶다느니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일단 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면 그때 가서 막지는 않을 거라서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꼬라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요,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하루가 정신없을 때도 많고 체력적으로 버거울 때도 있지요. 그래도 또 그런 덕분에 웃을 일도 많고 행복한 순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행복해지려고 더 즐겁게 살려고 애쓰면서 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 있더라도 이겨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